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사는 30대 임다경이고 3살 연상의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 엄마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1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남편은 제 엄마를 자신의 엄마처럼 여기고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이웃에 살고 있어서 자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나 외출할 때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고 지난 연휴에는 엄마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제가 여행 후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자기한테는 친엄마 같은 사람이라며 자기 부모님께는 효도를 못했으니 장모님께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을 계기로 크게 바뀌게 되어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되냐고 하더라고요. 일이 막 끝났던 터라 통화 괜찮다고 하니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며 지금 당장 집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 아까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너무 아파 운전할 수 없으니 운전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에서? 많이 안 다친 것 같지만 걱정돼서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에 앉아 기다리던 엄마를 바로 정형외과로 데려갔어요.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다리가 골절된 상태더라고요. 깁스를 하고 목발을 빌려 병원을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머물면서 당분간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대충 말을 해뒀기 때문에 남편은 정시에 퇴근했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엄마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깁스가 풀릴 때까지 한 달 정도 여기서 살아도 괜찮냐고 남편에게 제안했는데 남편은 흔쾌히 괜찮다고 했어요. 골절이 다 낫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였죠. 하지만 집 청소나 집을 한 달씩이나 오래 비우면 안 좋다며 엄마가 망설이길래 청소는 내가 주기적으로 가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엄마는 조금 망설이다가 신세 좀 지겠다며 도울 일 있으면 도와줄 테니 편하게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약속대로 저는 주기적으로 집 청소를 하러 다녔고 엄마의 깁스를 풀어야 할 무렵에 제가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멈추는 거예요. 어라? 트럭이 여기 왜 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제 친오빠 임주원의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현관으로 가보니 오빠와 새언니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오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골절된 걸 오빠에게 연락을 했을 때 오빠가 아주 무뚝뚝한 태도를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빠는 보면 모르겠냐며 이 집으로 이사 온 거라고 했고 엄마와 함께 살면서 보살필 거라고 했어요. 오빠의 대답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돌봐줄 거면 왜 좀 더 일찍 연락 안 했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동안 일이 바빴다면서 그래도 서둘러서 왔으니 고맙게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어딨냐고 묻길래 제가 우리 집에 와 있다고 분명 말했었는데 그새 까먹었냐고 짜증을 냈어요. 오빠는 그런 말을 했었던가? 하면서 이제 곧 깁스를 풀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여기로 올 거 아니냐며 그 뒤는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오빠는 이사업체에 짐을 풀어달라고 지시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걸까?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실을 엄마에게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죠. 엄마는 아들과 함께 간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서 집에 이삿짐 싸와서 풀고 있어. 엄마는 들고 있던 간식을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도 들은 게 없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고요. 저는 지금쯤이면 오빠가 짐을 다 풀었을 거라고 말했고 오빠가 엄마 집에 돌아오면 그 뒤는 알아서 할 거라고 말했다는 걸 알려줬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할 게 뭐가 있냐며 깁스 풀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것도 미안하고 원래 살던 집이 편하다는 거였죠. 오빠네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걱정은 없는 건지.
엄마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오빠 부부에 대해 저는 불안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네랑 같이 사는 거 걱정돼서 엄마만 괜찮다면 여기서 계속 지내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제 이야기는 제대로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오빠는 예전부터 영악한 면이 있었고 그런 것이 어른이 돼서도 고쳐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오빠에게 엄마를 맡기려니 남편도 설득해봤지만 엄마는 고집스럽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빠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빠는 엄마를 보자마자 괜찮냐고 걱정했다는 말을 하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한 걸 아는 저는 정말 가식스러워 보였어요. 오빠, 정말 엄마 잘 보살펴 줄 거지? 이제 막 깁스를 풀었으니까 앞으로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해. 알아. 재활도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새언니는 오빠보다 6살이나 어린데 항상 오빠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서 알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엄마도 걱정하지 말라며 저보고 그동안 고마웠다며 다시 일상생활 잘하고 지내라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엄마와 오빠네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그 후 얼마간은 엄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특별히 하시는 말이 없길래 잘 지내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 메시지 답장이 점점 늦어지더니 2달이 지나자 거의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직접 집으로 가보니 새언니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고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며 새언니는 걱정할 게 뭐가 있냐며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고 했지만 새언니는 그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니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에게 직접 연락을 해본 적도 있어요. 오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자 오빠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라서 계속해서 말하냐며 그만 좀 걱정하라며 화를 냈어요. 저는 그냥 딸로서 아픈 엄마가 잘 지내는 건지 걱정하는 건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차라리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엄마 만나러 가볼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 때쯤 3개월이 지났고 정말 안절부절 못해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현관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 걱정에 남편에게 말해봤어요. 엄마한테서 연락이 전혀 없어. 만나러 가도 전혀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든 엄마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도 저처럼 걱정이 되는지 억지로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밤 11시쯤 내일을 위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때마침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며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그러자 현관 앞에 있는 건 초췌해진 엄마였어요. 남편과 서둘러 현관으로 가봤어요. 봄을 지나 초여름에 가까운 날이었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엄마의 모습은 매우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엄마를 바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 3개월 전만 해도 조금 통통했던 엄마는 살도 빠지고 옷도 다해지고 꼬질꼬질해 보였어요. 늦은 시간에 미안해. 집에서 쫓겨나서 그런데 패 끼치지 않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울면서 부탁하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분명 있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 있어도 괜찮아. 여보, 당신도 괜찮지? 진짜 열받네. 저는 열받는다는 남편의 말에 쌓여있던 분노가 남편에게 터져나왔어요. 열받는다니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가 이런 상태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까는 당신도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진정하라며 열받는다고 말한 건 형님 부부 때문에 열받는다고 말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은 당연히 이 집에 있어도 되는 거라고 했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형님네에게 지옥을 보여줘야 한다네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살짝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장난치기 전에 들떠있는 소년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목욕시키고 잔치국수를 만들어드렸어요. 소화가 잘 되는 거라 지금 이 시각에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목욕하고 나온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마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양손 손가락 관절이 다 닳아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국수를 다 드시고 나서 연고를 양손에 발라드렸어요. 남편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말하기 싫은 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 좀 해줘. 엄마는 결심한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원이랑 며느리는 악마가 따로 없었어. 네 아빠가 물려준 유산도, 생명보험금도, 내 저축도, 연금 수입도 모두 다 뺏어갔어. 둘이서 명품 쇼핑하고, 매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나는 그동안 집에서 집안일 해야 했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폰도 뺏기고 결국 더 뺏을 것이 없으니 쫓겨났다는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만약 아직 돈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남편의 말에 엄마를 다시 왜 돌려보내냐고 되물었어요. 남편은 엄마가 좀 더 그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데 이유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아니 3일만이라도 좋으니까 돌아가서 그 둘이 하는 짓을 모두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했어요. 증거만 모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지옥에 보낼 수 있다고 했고요. 엄마는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다면서 남편과 둘이서 긴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우리는 100만 원을 엄마에게 줬고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3일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3일 후, 엄마가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힘들었지? 미안해. 이제 여기서 편히 쉬어. 엄마에게 받은 건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그건 남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무슨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재생해보니 오빠네가 엄마에게 한 폭언과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훌륭한 증거인 거죠. 이런 짓을 3개월 동안이나 참아낸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바로 내용증명서 작성에 착수한다고 했고 위자료와 사용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증거 영상도 있으니 경찰서에도 갔어요.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끼니도 거르게 하고 외출하지 못하게 한 건 분명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빠네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간 건지 얼마 안 가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를 회유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단호하게 대처해줬어요. 전화로 할 말은 없으니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거라고 죗값은 최대한으로 받게 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만약 무슨 수작이라도 부리는 게 보이면 그땐 빈털터리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도 했고요. 결국 우리의 요구대로 엄마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용한 돈도 일괄적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연히 해고됐고 단번에 거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고 오빠네는 지낼 곳이 사라진 거죠. 그 후에 엄마는 오빠와 영영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확실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새언니한테 이혼 서류를 받았고 새언니는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결국 혼자서 빚과 생활고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진 것들을 모두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니 경마장을 기웃거리나 본데 아마 남은 돈마저도 얼마 안 가 다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말 평생 고통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엄마는 우리와 함께 계속 살기로 했고 살도 예전처럼 다시 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안일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여유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모두 해외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정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는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이사님은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한 대주주였고 경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사망 이후 그 주식은 전적으로 부인, 사모님에게 상속되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사님의 부인을 예우하기 위해 나를 대표로 보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님의 자택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웅장한 2층 양옥집이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깔끔하게 손질된 넓은 정원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사님이 생전에 이 집을 자랑스러워했을 법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었다.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바닥에 깔린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벽에 걸린 예술품들에 잠시 압도당했다. 집안 곳곳에서 이사님 부부의 부와 지위가 느껴졌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어느 곳에서나 격식을 차린 분위기가 감돌았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신발을 벗은 후 안내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몇몇 부유층 부인들과 유한마담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사님 부부와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모님은 정갈한 소복 차림으로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절을 올리고 그녀의 인도를 받아 상 앞에 앉았다. 차려진 제사상에는 이사님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어 몇 잔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사모님이 홀로 견디고 있는 외로움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사님은 생전에 회사를 이끌며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회사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그가 회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종 술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은 자주 들려왔다. 그의 이러한 생활이 회사에 미친 영향은 물론이고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날 사모님을 보며 나는 그런 이사님이 과연 어떤 남편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사님은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은 바로 이사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사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현실을 견디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이 나의 마음을 어딘가 모르게 아프게 했다. 제사가 끝나고 사모님은 조용히 손님들을 배웅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그녀의 고독한 눈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적인 회사 업무에 집중하던 중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점심시간에 백화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별한 일이 없었던 그날, 나는 단순히 회사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을 뿐이었다. 쇼핑몰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나는 이리저리 사람들을 피하며 티켓을 구입한 후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물용 티켓을 손에 쥔 채 출입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은 상태였다.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에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날씬한 몸매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흑단처럼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검정색 스타킹이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 여인이 바로 며칠 전 이사님의 이주기 제사에서 만났던 사모님임을 알아차렸다. 어머, 정대리님. 그녀는 나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소복을 입고 있던 며칠 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세련된 도시 여성의 모습이었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대리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의 대화는 잠시 동안 이어졌다. 그녀는 백화점에 온 목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고 나는 회사 선물용 티켓을 구입하러 왔다는 말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 반갑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겪었을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사님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속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려는 듯 주차장에서 또 한 번의 만남을 허락했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오던 중 나는 출입구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모님, 나는 차를 세우고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내 쪽을 바라보았다. 정대리님, 아직 안 가셨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그녀를 태우고 우리는 강변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틈틈이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았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낮의 강렬한 햇빛이 부드럽게 차창을 통해 스며들면서 더욱 돋보였다. 시원하게 자리 잡은 쌍꺼풀은 그녀의 눈을 더욱 크고 선명하게 만들었고 짙은 아이라인이 그 매력을 배가시켰다. 코끝은 오똑하게 솟아있었고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가 그녀의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도톰했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피부는 어디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다. 그레이 톤의 비즈니스 정장은 그녀의 슬림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 아래로 드러나는 검정색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는 길고 곧았으며 빨간색 힐이 그녀의 발끝에 우아하게 매치되어 있었다. 차의 움직임에 따라 살짝 흔들리는 다리,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얇은 손목은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내가 가끔씩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내 시선을 받아주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지만 그 속에는 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의 모습에 자꾸만 시선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사님의 부인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짧은 순간에조차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도 강하게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그녀가 단순한 누군가의 부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나에게는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근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린 후 나는 그녀의 쇼핑백을 들어 거실로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오늘 밤의 분위기는 제사 때와는 사뭇 달랐고 오히려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정 대리님, 잠깐만요.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사모님은 부드럽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나는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단순한 옷자락의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문득 그녀가 들어간 방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이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방 안에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무심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고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모님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미니 슬립을 입고 있었고 얇은 소재가 그녀의 매끄러운 몸매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조명이 그녀의 피부에 은은하게 닿아 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우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사모님은 천천히 스타킹을 벗기 위해 한쪽 다리를 화장대 위에 올렸다. 그 순간 내 마음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다리는 길고 매끄러웠으며 탄탄한 허벅지와 섬세한 발목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타킹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나는 모습이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섬세하면서도 관능적이었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스타킹을 완전히 벗어낸 후 사모님은 슬립의 얇은 끈을 살짝 고쳐 매더니 위에서부터 슬립을 천천히 벗어 올렸다. 슬립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그녀의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가 드러났다. 먼저 드러난 가슴은 풍만하고 탄력 있었으며 부드럽게 솟아올라 있었다. 슬립이 허리선을 지나 엉덩이로 내려가자 그녀의 가늘고 매끈한 허리가 나타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엉덩이는 둥글고 탄력 있게 올라가 있었다. 그녀의 몸매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이 돋보였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한 곡선을 자랑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하나하나가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이었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드러나며 내 시선은 그녀의 매끄러운 피부와 탄력 있는 곡선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 깊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옷차림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 대리님, 과일을 좀 깎아드릴게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과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과일을 깎아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녀의 몸매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몸을 살짝 숙여 과일을 집어 올릴 때마다 홈웨어 속에서 드러나는 가슴과 허리, 엉덩이의 매혹적인 곡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님이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녀의 고독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상상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안에서는 점점 더 강한 성적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고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느꼈다. 사모님이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무심코 그녀의 몸에 시선을 두고 말았다. 그녀가 소반을 내려놓으며 몸을 살짝 수그리자 그녀의 풍만한 가슴에 매력적인 선이 더욱 돋보였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놓쳐 바지 위로 쏟고 말았다. 어머, 그녀는 놀라며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가 행주를 가져왔다. 나는 당황해서 얼른 바지를 닦으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움직였다. 그녀가 내 바지에 쏟아진 음료를 닦아내던 중 그녀의 손이 나의 물건 위에 닿았고 그 순간 나는 더욱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도 부드러웠고 그 감촉에 내 마음은 흔들렸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사모님.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내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사모님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뿌리쳤다. 그녀는 급히 냉장고로 가서 물을 꺼내 마셨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냉장고를 닫고 돌아섰다. 정 대리님 정말 나를 원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갈등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내게 묘한 기대감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사모님 정말로 원합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번 한 번만이에요. 그녀는 나에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술을 맞추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나를 받아들이며 내 입술에 응답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감싸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와 떨림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키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며 그 속에서 위로와 안식을 찾았다.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모님은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대리님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내가 다시 반응하는 것을 느끼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과 찬사를 늘어놓았다. 어머, 또 이렇게 커졌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나를 더욱 끌어안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부터 깨지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격렬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사모님과 나는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닉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나의 모든 감각을 일깨웠다. 우리는 마주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했다. 사모님은 더 이상 이사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우리는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찬 채 끝없이 서로를 탐닉했다. 그녀의 몸은 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부드럽게 떨렸고 나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녀의 몸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움직임에 따라 그녀는 더욱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과 몸짓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세상에 다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우리는 지쳐서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몸은 내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고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깨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드리운 미소는 어젯밤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그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어젯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사모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제의 망설임이나 혼란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녀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번 한 번만이라는 약속은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깊은 사랑과 위로를 찾았다. 이렇게 사모님과 저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찾으며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느꼈고 그녀 또한 저와 함께하며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고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며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았고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끝없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모든 날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